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와, 벌써 2020년 7월이면은요, 6월이 지나갔으니까 1년의 반이 지나간 거거든요. 제가 2019년에 이슈 하이라이트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해오다가 2020년 1월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걸 드리게 됐던 2020년의 시작이 지나간 지가 벌써 6개월이 됐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동안 절반을 정말 성실히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생각에 빠져있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6개월 2020년의 남은 절반, 반이나 남았네 마인드로 열심히 좀 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힘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뿐만 아니라 한 번씩 조회해주시는 모든 것들도 힘이 되니까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준비하고 있는 사업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언젠가 짜잔 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절반이 지났다는 생각에 괜히 센치해져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2020년 7월 첫 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당연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역사적으로 실물 경제 회복 신호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있는데요. 특히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중심으로 해서 7월 첫 주차에 뭔가 이펙트 있는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콩 국가보안법이 강행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7월 첫 주차부터 이 얘기를 잠깐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블랙스완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블랙스완과 화이트스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번에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언급한 그린스완이라는 건 제가 그동안 짬짬이 언급했던 것과 굉장히 연관이 깊으면서도 우리 금융경제 위기와도 매우 연관이 깊기 때문에 정리할 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덧 7월이 되었죠. 경제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과거가 된 때의 기록이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7월이 되었으니 6월 때 어땠는지 정보가 정리돼서 나온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 7월 첫째 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 증가와 실업률 하락이었습니다. 둘 모두 요약하면 좋은 소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2020년 2월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되어서 실물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모양새였지만 5월부터 점진적으로 경제 재개를 하면서 조금씩 경기 침체가 바닥을 보이거나 일부라도 반등하는 모양새가 보여왔습니다. 양적 완화와 여러 가지 경제 부양책도 함께 말이죠. 그러던 중 2020년 6월에 비농업 일자리 수는 극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6월에 비농업 일자리 수는 480만 개 증가를 했습니다. 항상 그렇듯 예상에 비해 얼마나 증가한 것인지도 중요하죠.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 수치는 323만 개였는데요. 그보다 약 50% 이상 상회하는 비농업 일자리 수 회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월 수치이기 때문에 그 지난 수치와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의 여파가 절정이던 2020년 4월에는 2,500만 개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 다음 5월에는 270만 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최악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2020년 6월에는 예상치보다도 많은 480만 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뻐할 만했었던 것이죠. 이것은 1939년 관련된 통계들이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로 역사적으로 최대폭의 증가라고 하니 요즘 코로나19 관련해서 역사적인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던 것 중에 긍정적인 수치로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실업률도 함께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 4월 14.7%에서 5월 13.3% 그리고 6월 11.1%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달 연속으로 계속해서 실업률이 줄어들면서 실물 경제도 훈풍이 부는 것 아닌지 기대감을 높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6월 실업률 11.1%라는 것도 전문가가 전망했던 것은 12.5%였기 때문에 이 전망 수치보다 예상 수치보다 훨씬 낮은 것이었기 때문에 희소식으로 굉장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나오자 얼마나 반겼냐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7월 2일 오전에 일자리 수치 발표가 되고 나자마자 바로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매우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 다만 과도한 공포도 안 좋지만 과도한 환희도 안 좋을 수가 있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회복되는 것은
것은 좋지만 증시는 이미 그런 모든 것까지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인데다 계속해서 회복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11.1%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잊으셨을 수 있겠지만 보통 실업률 얘기했을 때가 뭐 3%에서 4%, 5% 정도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11%라는 것은 어쨌든 높은 수치이긴 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정으로 동작할 수도 있는 게 있는데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발표된 480만 개라는 일자리 증가 수치는 6월 중순까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6월 중순까지 세상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6월 총체적으로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즉 6월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언급이 되면서 미국 일부 주에서는 경제 재개를 멈추거나 되돌리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6월 중순 이후의 상황이고 이것을 고려하면 일자리 수 증가세가 멈추는 등의 또는 다시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경제 재개 되돌리면 일자리 수가 늘어나던 게 멈출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없었다면 여러 가지로 편하게 회복세로 지켜봤어도 좋았을 테지만 그러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인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분명하게 수치상으로 보이는 것 같고 지난주까지도 계속 언급이 됐죠. 재확산의 강도가 어떤지 확인해야 하는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제금융 측면에서도 여전히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이 홍콩에서 일어나는 중국 입장에서의 국가 분열 선동 및 테러리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법, 홍콩 국가보안법이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강행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변 국가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 관련해서 최초 언급되었을 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보려면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하자면 이제부터 홍콩에서 중국 입장에서의 국가 분열, 선동 등의 행위가 벌어지면 홍콩 국가보안법상 붙잡히게 됩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 및 처벌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 집행할 기관을 중국에서 홍콩 내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게 되기도 했죠. 중국이 말이죠. 이는 결국 사실 말만 놓고 보면은 저런 사람들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들여다보면 이는 결국 중국 정부로부터 홍콩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잡혀갈 수도 있다고 하여 많은 우려를 낳았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특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시가 되었고 시행된 2020년 7월 1일 홍콩에서 시위 현장에서만 370명이 체포가 되는 와중에 이 중 10명이 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그냥 체포돼서 홍콩의 형법 체계나 여러 가지 법 체계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 10명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서 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어느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는지 좀 느껴보자면 이번에 한 사례가 나왔는데요. 예로 들 수 있는 사례로는 홍콩 시민들이 식당 벽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붙인 노란색 포스트잇 같은 경우도 홍콩 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냥 노란 포스트잇이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정부 비판하는 내용의 특정 문구가 써져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노란색은 홍콩 시위대를 상징한다라고 보이고 있고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번 신고가 들어간 식당 사례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식당에 경찰이 찾아와서 재차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이 식당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식당에 찾아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식당들에서 노란 식당이다라고 불리긴 하는데 그 식당들에서 이 포스트잇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었다라고 해요. 즉 이런 것까지 제재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홍콩 국가보안법의 파워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구도만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중국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에 대해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대해 제재하는 법안인 홍콩 자치법
자치법을 상원 의원까지 통과시켰는데요. 이것은 간단히 보면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미국이 제재하는 법안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직접적으로 보자면 홍콩 자치권을 억압하는 중국 관료, 홍콩 경찰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까지 제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가? 미국이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7월 첫째 주까지 말이죠. 당연히 중국은 미국의 이런 홍콩 자치법에 대해서 외국의 간섭이다, 지나친 간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홍콩 정부 또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혹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홍콩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과 홍콩 정부가 반드시 같은 편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중국이 강행한 홍콩 국가보안법과 미국이 의결해서 올려놓은 이 홍콩 자치법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 구도를 매우 잘 보여주는 두 가지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자치를 위해 투쟁을 하는데 갈수록 힘을 잃어가기만 하는 분들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핵시트라는 단어도 등장을 했는데요. 홍콩의 이런 상황에서 억압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도 투쟁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또는 결국 이런 세계적인 긴장감 속에서 각종 제재를 받게 될 홍콩에서 사업이나 살아감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홍콩을 엑시트, 홍콩을 탈출한다라는 의미에서 핵시트가 일어나고 있다. 누가? 사람뿐만 아니라 자본들도 홍콩을 탈출하고 있다라고 해서 단어가 나타났고 이 단어 자체가 현재의 홍콩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매우 도움이 되겠죠. 요즘엔 참 엑시트 뭐가 관련해서 많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입니다. 블랙스완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확히 정의해보거나 필기하진 않았어도 금융경제에서 워낙 자주 언급되었으니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지나가면서라도 이름은 들어볼만 했겠죠. 자, 그러면 금융경제 시장에서 블랙스완은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책 추천도 나름 했었던 나심 니콜라스 탈렙의 2007년 제시한 용어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 스완이 붙는 것들은 위기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됐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정도로 개념을 잡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블랙스완의 경우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 위기가 예측되기가 어렵다라는 특징을 짚습니다. 발생한 다음에서야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 인구 그 많은 인구 중에 한 명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위기는 보통 잘 없었고 갑자기 등장했다라는 의미에서 예상이 매우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생되는지도 그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한 다음에서야 이제 이게 이렇게 돼서 일어난 거구나라고 해서 설명이 가능한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와 이거는 충격이 너무 큰데 라고 생각할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벌어졌네 하고 지나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결국에는 화이트 스완, 즉 하얀 백조는 매우 일반적인 것인데 검은 백조는 매우 일반적이지 못한 것이고 뭐 그게 발견되면 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컨셉에서, 이런 의미에서 하얀 백조에 비해 검은 백조인 블랙 스완의 특징을 이해해보면 이해가 아주 잘 갈 겁니다. 첫 번째, 예상 어렵다. 두 번째,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 블랙스완으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2008, 2009년 금융위기 같은 것입니다. 벌어지고 나서야 설명이 가능했지만 당시 예상하지 못했고 터졌을 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생겨서 사실 여러분들도 이런 게 블랙스완이구나라는 개념을 잡을 수가 있으실 텐데요.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랙스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되기 힘들고 피해가 막심하며 벌어지고 난 다음에야 추적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모두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블랙스완에 반대되는 화이트 스완은 뭘까요? 네, 설명하기 조금 편하고 일반적인 케이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면 하얀 백조인이 일반적인 경우겠죠. 특징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위기라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역사적인 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측될 수 있고 통계적으로도 일반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뭐 정규 분포 등의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고 특정 때마다 되풀이되는 위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로 발생하게 돼도 영향이 낮습니다. 또는 점진적이에요. 한 번에 훅 하고 들어오는 큰 충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아까 블랙 스완이랑 비교가 되죠. 자, 쉽게 말하면 이 하얀 백조 화이트 스완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상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보이는 되풀이되는 종류의 위기를 말합니다. 특정 계절, 특정 시기 이후, 특정 시간 등의 발생 확률이 올라가는 위기 같은 것들로 볼 수가 있겠죠.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그린 스완은 세상에 진짜로 녹색 백조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화이트 스완에 비교해 검은 백조의 등장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서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것처럼 이번에는 블랙 스완을 변형해서 등장시킨 용어입니다. 즉 무언가의 위기인데 그린 위기라는 거죠. 자, 이 용어는 국제결제은행 BIS가 규정한 용어고 사용한 용어인데요. 요약하자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블랙스완과도 별도로 분리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리고 특징도 조금 다른데요. 그린스완의 특징은 첫째로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확실한 발생이 예상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시기나 어떻게 발생될지 구체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분명히 발생은 해요. 근데 정확히 이렇게 딱 오겠다. 는 아닙니다. 여기서 블랙스완과 차이가 있죠.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는 예상 자체도 잘 안 돼요. 그냥 갑자기 빡 하고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상은 됩니다. 이 상태면 발생은 할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가 너무 복잡하고 계산도 힘들고, 왜냐하면 인간마저 포함한 자연 전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발생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과학자분들의 조언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 특징으로 인간의 전체적인 삶, 즉 문명에 거대하고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큰 영향, 큰 금융경제의 영향 이 수준이 아니라 문명 단위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셋째 특징으로 되돌릴 수 없는,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하자면 비가역적인 충격을 전달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위기는 금융위기가 결과적으로 회복되고 경제가 되돌아오는 것을 보통 기대를 했었는데, 이 그린스완으로 인해서 겪은 위기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명 단위로 말이죠. 결국 그린스완은 궁극적으로 인류 전체에 대한 영향으로 금융위기가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그 특징에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언제 올지 어떤 구조로 올지는 알 수 없어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 전체 수준에서 그 변화에 악영향이 오는 것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즉각적인 공조와 대응책이 실행이 필요하다고 특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후 관련 학자분이나 이런 분이 아닌데도 국제결제은행이란 각 국가의 중앙은행 간 거래, 중앙은행과 일반은행과의 거래를 담당하는 곳에서 나온 이야기라 사뭇 색다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위기란 것에 대비해야 하는 금융의 입장에서 위기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기후변화, 즉 환경변화,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대응의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가치를 제고해 주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화이트 스완, 블랙 스완, 그린 스완까지 용어 정리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수가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 2020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7월 첫째 주에 이슈알라이트로 출발을 끊었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들어주시고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